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좀 색다른 인사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촉촉한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그래요? 일산의 희망 아니고요? 네. 매번 하니까 오늘은 네. 좀 촉촉한 월요일이라서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관심이 커요. 관심이 큽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자보다 네. 당대표 나오시겠다는 후보자가 더 많죠. 많아요. 네. 예. 10명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등록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데 네. 지금 언론에 제 말만 언급이 되고 실제 등록 안 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진짜 10명이 넘을 것 같고요. 예. 글쎄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 흥행으로서는 아주 크게 역대 어느 전당대회보다 흥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당내에서도 그렇게 지금 들썩거립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죠. 아, 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원외 인사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어떤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중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시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보다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한테 특히 20대들 남성한테 관심을 네. 여성들은 별로입니다. 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민희 의원은? 우선 김웅, 이준석 두 젊은 정치인이 흥행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네. 기계가 좋아요. 보통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출마하기가 쉬운데 당대표 출마한 것도 전략이 좋았고,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비대위원 최고위원 전문이라 네. 이제 최고위원 나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근데 그 이준석 전 최고의 경우는 젠더 이슈를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는데,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마초 정치와 안티 여성 네. 이런 비난을 한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남녀까지 편가르기 하냐 정치가, 이런 비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들어가서 세밀하게 쳐다보면 논란이 많은 네, 발언을 이슈죠. 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준석, 김웅이요, 그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홍준표, 주호영 정확하게 이렇게 타격하는 그런 그 거침없는 발언, 이거는 전에 없던 일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전에 없던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건 민주당 쪽에서도 젊은 정치, 그러니까 좀 젊은 정치는 들이박는 정치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옛날에 열린 우리당에서 저기 들이박는 정치 잘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봉주, 정청래 그런 사람이요. 예, 그게 2004년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 그 이후에 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들이박는 분들이 재미를 못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정청래 의원도 역량에 비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고, 네. 정봉주 의원은 나서서 BBK 하다가 거의 네. 10년 가까이 그 정치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선 저희가 이런 정치를 잘 못 봤잖아요. 못 봤죠. 예, 그러다가 이 두 분이 홍준표, 주호영 정말 다선 의원들을 치고 박으니까 일단은 신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 집중 효과는 탁월하다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뭔가는 되겠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일 경우와 야당일 경우가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벌써 야당이 되어가는 지 4년이 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당 안에서는 좀 치열한 논쟁, 또 토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당대표에 많이 출마 선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 생각에 꼭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도전의 의의를 두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마케팅이지만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나 또 김은혜
전 대변인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워딩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이번에 이분들이 당선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초선 의원들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무대를 제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긍정 요인인데 이건 분명히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 열린우리당이 108명의 초선이 정말 그때 지금보다 김웅이나 이준석 두 분보다 훨씬 셌거든요. 아유, 세죠. 그런데 왜 결국은 개인에게도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 좋았냐.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싸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청와대에 대드는 것이 패기 있는 정치인 것처럼 그렇게 비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우면 이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치고 박는다 자체는 오래가지 못한다. 예. 어떤 내용으로 보수 가치를 명확하게 할 것인가가 만약에 당대표 이제 본선에 들어가서 그런 논쟁, 가치 논쟁,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그런 가치 논쟁, 정책과 논쟁을 한다면 이게 긍정적으로 발전하겠죠.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가치 논쟁 그렇게 뭐 정책 논쟁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저희는 2014년에 유승민 전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하면서 보수의 가치, 그 당시에 중과세, 네, 그 당시에. 중부담, 중복지 얘기할 때 그때 정말 민주당 쪽의 그 국회 의석이 술렁했습니다. 놀랐죠. 놀랍기도 했고 동의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안 그러셔서 근데 좀 이제 아쉽습니다.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이제 뭐 굉장히 박수를 받았던 건 첫 단어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사과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했던 것 메시지인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권 안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무 나대지 마라. 막 그렇게 싸우는 사람 치고 오래 못 간다. 이제 최 전 의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지적을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다 눈치 보고 아무 얘기 안 하면 사실은 저희 정당이 그동안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조용하다 못해 활기가 없었던 정당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런 모습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의 그 어떤 주기를 타고 이런 좀 잡음이 일어났다가 또 좀 진정이 되고 또 다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면서 사람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는 그런 하나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294님께서 불굴의 희망 최 전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근데 정부 여당에선 불굴의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최 의원님이 국회에 못 들어가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 나대면 망한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 사건 그때 별의별 자료를 다 폭로해서 근데 여당은 지금 그 거꾸로 이게 이제 사이클을 보면 이게 기가 고조됐다가 좀 침체됐다가 이건데 국민의힘은 고조되는 시기 기가. 네. 그런데 여당은 약간 침체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그렇게 반복되면서 가는 것 같고 뭐 여당도 제가 보기엔 송영길 대표가 균형 있게 대선을 앞두고 확장 전략으로 가려고 매우 애쓰고 있는 것 같으니 뭐 지도부 바뀐 지 이제 2주, 3주 됐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송영길 대표, 송영길 선장이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까? 지금은 민주당은 침묵, 신중 모드 같습니다. 평가도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지켜보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녀와서 5.18 정치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쉬었다가 6시에 정치적 원의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혜진이는 눈앞에 닥친 입시 걱정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엄마를 돌보는 건 오롯이 혜진이의 몫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연락이 끊긴 아빠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환경 속에서 혜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미납된 공과금으로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 안내문이 날아온 겁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수시로 집을 찾아오는 집주인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계절은 따뜻해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혜진이의 일상은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혜진이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한 주가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궂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도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양은 오늘만 3.1mm,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줄곧 비가 내리는 시점이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서쪽 중심으로는 그쳤고요. 동쪽엔 약하게 비나 빗방울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경상권은 이렇게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점차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내일 저녁에 맑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예보만 좀 들어있습니다. 이후로 글피에 오후나 밤쯤 충청권과 남부지방 그리고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다시 내릴 전망이라서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종일 쌀쌀했습니다. 서울도 16도 언저리를 계속 맴돌다가 지금 오히려 비가 그치면서 5시를 지나고 있는데 오히려 기온이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밤새 이렇게 14도, 15도 선까지 기온이 유지돼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비슷하게 유지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5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살짝 높아지면서 수요일부터는 더워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매일 500명대 후반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인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 사과 먼저 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의 초청으로 5.18 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유족회의 초청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 안티페미니즘의 상징이자 혐오 선동으로 주목받아온 정치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를 맞아 오늘 저녁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39살 김모 씨가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5.18입니다. 41주년입니다. 여권에서는 모두 광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가만히 있다가 긴 멘트를 내놓으셨어요. 자, 5.18 다가오고 정치권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일단 뭐 다른 여야 정치 지도자가 광주를 찾는 건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라 네. 크게 관심을 못 끌죠. 네. 근데 오히려 여당보다는 야당이 뭐 지도부나 대권 후보급이 많이 내려가면 그건 주목을 끌 사안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장 주목을 끈 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인데요. 네. 5.18이 어떠한 독재에도 굴하지 말고 맞서라는 뭐 명령이다 이런 얘기 뭐 등등 했는데 그러면서 뭐 5.18이 어떤 진영의 전유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이해를 못하신다. 5.18은 저희들에게 마음의 십자가이지 그거를 진영 논리로 뭐에 활용하고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이제 여당 쪽은 그런데 야당이 조금 태도가 불분명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 사과를 한 걸 계기로 분위기가 바뀐 것. 예. 이게 저는 근래에 보기 드문 굉장히 크며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는 쪽이고요. 네,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5.18 관련 발언을 하려면 반성부터 해야죠. 전두환 군부를 유지한 세계의 기둥이 군대와 검찰, 정치검찰, 언론 아닙니까? 근데 검찰에 몸담았던 수장으로서 그런 검찰의 군부 독재 부역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 뒷말을 했다면 그나마 진정성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오히려 거꾸로 5.18을 대권 과정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광주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한마디로 광주에 다가가거나 어필하는 건 불가능해서 저는 이분께 5.18 그 당시에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이 있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예, 저는 5.18 우리가 이제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여야 간에 약간의 입장차가 항상 있었고 온도차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그런 이견이 없는 굉장히 좀 따뜻한 5.18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님의 무릎 사과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당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좋고요. 좀 일시적인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좀 우리가 입장을 바꾸고 같이 여기에 동화되는 듯한 저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낸 메시지는 저는 광주에 어떤 입장 표명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과 이런 것들이 특정 세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평가를 한 것은 광주 아닌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더 외친 목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확고하게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는 저는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얘기도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김정숙 여사가 지금 불쑥 나왔는데요.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임명에 김정숙 여사가 뒤에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이 지금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정치인은 언론에 한 줄 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한 줄이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건은 특히 네. 영부인을 걸고 넘어지면 여사님을 그러면 이건 뭐 언론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재죠.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없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라도 이 영역은 전문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문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발탁한 거라 끼어들 여지가 없고 최소한 이제 과거에 그 여사를 끌어들이는 경우는 뭐 학벌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거. 친분이 있다. 이건 전혀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네, 어디 없습니다. 지나가다 만난 적도 없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하도 계속해서 네. 취재를 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초선 의원이 정치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올리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근거가 전혀 없을 때는 빨리 치고 빠져야 되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당 지도부에서 이 정도는 좀 제어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하고 그러니까 이매숙 장관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항맥, 인맥, 지맥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걷죠. 오히려 이렇게 의심하는 것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서실장께서 과기정통부 초대 장관이잖아요. 장관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뭐 유영민 실장과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러니까 인맥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좀 꺼리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들 뭐가 문제입니까?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가만히 있는 그 여사를 끌어들이면 듣는 김정숙 여사는 좀 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연아 위원님. 저는 황보승희 의원의 이 발언에 만약에 정말 사실무근이고 아무 연관이 없다면 왜 여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저는 민주당 의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진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스스로 소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면 굉장히 키워준다고. 오히려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황보승 의원을 키워주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얘기가 나오겠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황보승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정말 민주당만 모르실 수 있는데 밖에서는요. 특히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직 여성들은 이매숙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매숙 후보자. 네. 과학기술부에서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나고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적어도 제가 듣는 부류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특별연설에서 청문회 언급하시면서 그랬어요. 그 여성에 대한 것. 그래서 사실은 이매숙 장관 관련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저는 분명히 대통령이 제공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황보승희 의원이 만약에 도대체 이렇게 반대하고 하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임명을 강행하셨느냐. 입장 표명 못하고 있고 여성 때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윤희숙 의원하고 문정복 의원하고 또 막 서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의원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오히려 황보승희 의원의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것을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저는 그게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런 관련된 거 나오면 여당이 엄호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그러면 이매숙 의원이 여성이라서 그렇다? 전문성이 없다. 그런데 왜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는 사실로 굳어지죠. 아니죠. 그거가 없다면서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더 파냐고요.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에 대한 논쟁만 갖고 기사를 쓸 뿐이죠. 아니 언론이 논쟁만 가지고 기사 쓰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뜻인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사실은 황보승희 의원 건 무시하죠. 이게 대개 우리나라의 어떤 A라는 사건이 의제화되는 과정은 언론이 키우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그냥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주시면 돼요. 박부영님께서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박부영님께서 동의가 안 영부인을 됩니다. 상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문제 삼아야죠.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연아 위원님. 아니, 근데 이래 우리가 아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그 명예훼손 고발건도 마찬가지인데 시중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이면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도 왜 이매숙 장관이 그 3명 후보자 중에 사실은 2명이 아주 결격 사유가 많다고 본 거였는데 그중에 왜 박준영 후보자가 아니라 이매숙 후보자를 강행시켰느냐 이해 못한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컴백이 있나? 이 시중에서 사람을 꼭 시켜줘야 되는 잠깐만요. 뭐가 있나?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김정숙 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대응 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대응 안 하시면 더 커지지 않을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팩트가 없는데 기사를 어떻게 넣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잘 받아쓰고 자꾸만 SNS에 서로 논쟁하니까 그걸 갖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그런데도 황보승희 의원이 끝까지 근거를 못 대고 있다. 이게 팩트고요. 그래서 언론은
논쟁을 하면 원래 싸움 구경이 재밌고 그리고 여당 흠집 내기를 주로 해야 되는 게 언론이기도 하고 우리 언론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확대하고 싶기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근거를 계속 대지 못한다는 거고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황보승희 의원이 이걸 계속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귀책 사유는 황보승희 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은 황보승희 의원이 지는 거고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근거가 없다면 아무 대응 안 하시면 이건 스스로 그건 꺼질 말이 안 이슈입니다. 됩니다. 그거는 아니, 그렇죠. 아무 근거 없다고 이거 왜 근거 이렇게 없다고 말을 청와대에 해야죠. 내가 이렇게 충성합니다라고 보여주는 사인이 아니고선 왜 이렇게 민감하게 아니 저는 반응하시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충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올리고 싶어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예,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매숙 의원과 이매숙 장관과 박준영 내정자 건을 보면서 과연 내각이 여성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무리라도 해야 되나? 이게 오히려 고민거리고 토론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영부인 얘기를 하니까 뜨거워지네요. 그래서 기사를 쓰는 정말 거죠. 정말 얘기거리도 안 되는데 왜 이걸 이거는 그러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꾸로라면 황보승 의원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 문제라고 할 텐데 대응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약간 지금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때 아닌 사면이 또 계속 또 화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 얘기를 사과한 것도 있고요. 또 이광재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께서? 이낙연 대표는 정말 죄송했나 보죠. 그 말한 이후로. 근데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전에 사과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제 사과하고 싶으신가 봐요. 계속요? 그건 별 중요하지 않고. 예. 이광재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면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언론에 이름 한 줄 나는 걸까요? 이름 한 줄이 아니라 많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더 뜨거운 감자죠. 그리고 고민할 지점이 많아요. 그런데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예. 이광재 의원이 딱 찍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정치나 당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냥 논란거리 이런 게 되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 김연아 의원님.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 내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방해하려는 엑스맨들이 있다. 방해하려는 네. 이광재 의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국민의 민심을 살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제가 봤을 때 결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김영현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이 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에 들어갔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청와대 엑스맨 같다. 저도 엑스맨이죠. 네, 사임했죠. 가서 그 일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엑스맨이요. 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최 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정치를 하시나 뭔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이즈를 내시는 건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면서 뭐 대통령 임기 1년 남겨놓으면 다 이런다고는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대통령이 측은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사면이 어떻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하면 또 공정 정의를 저버렸다, 법치주의 무너졌다 이렇게 바로 언론이 나설 텐데요. 아니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언론이 절대로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요? 네, 보도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또 그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 그럴 거예요. 영부인 논쟁 뜨겁습니다. 지금 문자가 지금 계속 영부인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샤랄라 퍼니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정석을 말아버리는 게 이 나라 언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정치적 원의 시점 지금까지 김연아 최민희 김연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